주보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그 내용과 같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강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금요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네? 기억하세요? 제가 와서 설교했던 건 기억하시고 제 설교는 기억 못 하시죠? 그때 한 설교를 해도 아무도 기억하실 분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박강민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졸업할 때마다 졸업식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졸업생에게 총장상을 줍니다. 우리 박강민 목사님 졸업하실 때에 총장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박강민 목사님이십니다. 네. 모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박강민 목사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저는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배웠는데 선효경 사모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네요 지금. 네. 선효경 사모님이 책을 쓰셨던데 그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셔서 네 지금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낮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미국으로 가면서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 선효경 사모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어린이 영어 교육학과 최연소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박강민 목사님 또 선효경 사모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으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문서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 신학자들이 또 우리의 인간도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텍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제 자신을 탐구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살아있는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읽혀진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읽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제가 해석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제대로 된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만 해요. 살아있는 인간의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자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서 문화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읽는 겁니다. 자서 문화적 탐구의 목적은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진실과 공감의 울림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강연을 할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과 공감의 울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은 1시간짜리 제가 강연을 하고요, 1시간 반 강연을 하고 2시간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행운이 있으십니다. 가장 짧은 1시간 강연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10시 되기 전에 제가 마치기를 원하는데 하여튼 보죠. 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니에요? 네, 오케이. 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미국에는 요즘 행복에 관한 내용의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에 출판된 The Good Life라고 하는 책이에요. 로버트 웰딩거라는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교수와 마크 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책은 하버드 대학, 똑같은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어서 브룩스가 쓴 From Strength to Strength라는 제목의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텐데 이 책은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그 말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시편 84편 7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행복에 관한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을 말이죠, 성서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책 제목을 쓴 거예요. The Good Life라는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번역본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입니다. 아동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성인 개발에 대한 연구와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개발학과 교수들이 1938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당시 재학 중이던 남자 학생들 2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하버드 대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1946년에 비로소 하버드 대학교가 남녀공학 대학이 됐죠. 그리고 보스턴 시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젊은 남자아이들,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456명을 선정해서 총 724명이 이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1300명 이상 되는 이 724명의 자손들을 또 연구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게 1970년대였었어요. 그래서 724명의 젊은 청년들을 매년 만났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들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아들, 그때는 아들이었죠. 대학생이었으면. 그런데 나중에는 남편이 됐습니다. 그럼 아내를 또 인터뷰를 했어요. 또 아버지가 됐으면 자식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724명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케네디에 대한 자료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 Presidential Archive로 보내져서 이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724명 중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현재 2000명이 넘는 후손들을 포함해서 이 연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1938년부터 시작된 연구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건강, 웰빙 그리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90세가 넘은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죽음이라는 종점에 거의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삶을 회상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중간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출판이에요. 이거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영어로도 어렵지 않고 물론 한국 번역본이 나왔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복의 지름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 중에 5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의 내용을 또 제가 또 제 가족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부제가 자서 문화적 탐구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대요. 얕은 목표나 사회적 압박에 빠져서 밀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실망 또는 후회의 시간이 꼭 온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부유해진 것은 사실인데 행복 지수를 비교해 보면 2023년에 이 세계 137개국 중 행복 지수가 한국에서는 57위를 기록했어요.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그 국가 순서로 이렇게 GDP를 따져보면 말이죠. 한국이 지금 몇 위입니까?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137개 중에 57위랍니다. 2023년 OECD 38개국 중에서는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한 부유한 사회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제 생각에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게 1974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1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위 제가 저렇게 핸섬하고 젊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와이로 이민을 갔는데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토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1982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PhD를 받으면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렇게 성공하면 나에게 행복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PhD는 무엇의 약자냐?
permanent head damage. 웃으시는 분들이 쓰는 거 보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permanent head damage. 그래서 PhD 그러는데 영구적 이 뇌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PhD를 한 사람들이래요. 전혀 웃질 않으시네요. 네. 그리고 1995년에 저는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 뭐 여기 그 고등학교 졸업식 했을 때 사진이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졸업식 사진, 그 다음에 이거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사진이고, 저건 제 그 신학대학원 캠퍼스의 사진이에요. 첫 목회지가 애리조나의 북동쪽에 있는 5,000명 인구가 사는 홀브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타운이었어요.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에 결혼하고 졸업하자마자 1983년에 첫 목회지로 홀브룩 연합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첫 아이를 1983년에 홀브룩에서 낳았습니다. 홀브룩이 5,000 피트가 넘어요. 그 고도 해발. 그래서 거기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옵니다. 이건 제 아들 뭐 아마 돌 잔치를 했던 건데, 이 아이가 커서 여기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42살이에요. 결혼한 지 지금 뭐 3, 4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네. 3년 목회를 하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주립대학에 PhD 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둘째 아이를 박사과정 입학하자마자 1987년 여름에 낳았는데, 이때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것은 제 딸 사진이에요. 네, 왼쪽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딸이 저렇게 장성에서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PhD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죠. 생활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일하죠. 또 학교에서도 일했어요. 3년 학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상담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얼바인 학생 상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인턴십 하는 것만으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주말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인턴십을 마치고, 이게 그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인턴십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마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9년 걸려서 PhD를 마치고 동부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PhD 과정 또는 PhD를 받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공부하는 스트레스,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등등. 저는 그 당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생각을 해요. 성공을 위해 원했던 PhD 학위를 받고 성취했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가정 파탄을 경험했거든요. 이혼이라는 실패의 경험은 엄청나게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성취한다는 것 또는 성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배웠습니다. 얼서 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히 실패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며 가치를 더하고 그 대가로 가치를 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From Strength to Strength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서 브룩스는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로 서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고 계세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문서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읽고 이해하고 성찰해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만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약점, 그리고 진정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평생 지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일을 하시는 현역에 계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께도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퇴하신 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은퇴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매일 골프 치고 여행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만일 매일 골프 치고 산다면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몸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호놀룰루 하와이에 집을 팔고 콘도로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데 집에 오래된 이렇게 생긴 비슷한 맹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멀리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일사후퇴 때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이북의 집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갓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미국에 와서 20년 이상 노동하고 은퇴하셨는데 삶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셨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셨을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의 인식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은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적을 찾는 열쇠는 자신의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과 성공에 대한 당신의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은 자신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당신이 거두는 수확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심은 씨앗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성취와 성공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목적을 찾기 위해 외부를 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한 사람들 또는 나를 필요한 단체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면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목적의식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도 소중합니다. 저는 교수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 마음이 기뻐요. 아직 꽃 피우지 않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좀 더 나은, 좀 더 멋진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어서인지 학문적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에서는 매년 졸업식에서 교수 한 명을 선출해서 표창을 합니다.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훌륭한 올해의 멘토 교수를 뽑는 거예요. 2023년 5월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저를 뽑았더라고요. 박수도 안 치시네요.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약점을 파악하고 또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좀 도전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 해본 일도 해보고 안 가본 곳도 가보고 너무 익숙한 생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 가까이 왔다면 인생에 끝내지 못한 과제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제 어머니는 노대라는 경상도 남해의 작은 섬에서 1933년에 태어나셨어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 통영이 있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끝 위가 통영이고 이렇게 거기서 배를 한 2시간 타고 나오면 이렇게 노대섬이 있습니다. 노대섬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노대, 하노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로 한 30m, 50m 넓이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 바닷길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어머니는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셨는데 그때 제 할머니의 연세가 44이셨어요. 일정시대의 노대섬은 일본인들이 수산물을 착취해 가던 가장 중요한 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식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집에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살아남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48세였던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딸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나서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호적을 보면 제 어머니의 출생 연도는 1933년이 아니라 193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도에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가 출생하면 그 중에 120명의 아이가 12%입니다. 무려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1933년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 외할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5년이 지난 후에 하셨는지 한편 이해가 되더라고요. 2016년에는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가 출생해서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 아이가 3명이나 4명이었어요. 0.34%였어요. 세월이 흘러 한국이 살기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여름에 제 어머니가 79세였을 때에 저는 혼자서 노대섬에 처음 가봤어요. 저를 노대섬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친정집에 저희 어머니가 가는데 친정집에 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우.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씩 섞인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이죠. 그게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제 생일이 아주 추운 12월 20일입니다. 저를 낳고 그때는 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요. 저를 낳고 너무 기뻐서 난 지 한 주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갓난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겨울에.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 부산에서 통영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떠나 노대섬을 가는데 하루가 다 지납니다. 노대섬에 들어가는 배는 아직도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오전과 오후에 배가 있는데 오후 배를 놓치면 그 다음 날이 되어야 노대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2년 여름에 노대섬을 방문하고 호놀룰루에 들려서 부모님을 뵙고 노대섬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그 당시 미국에 이민 온 지 거의 40년이 됐는데 제 어머니는 노대를, 고향을 한 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아마 방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그 선뜻 출생지를 방문하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노대에는 당연히 호텔, 모텔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구가 200여 명만 남았어요. 제가 배를 타고 노대를 향해 가면서 노대섬에 사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노대섬에 가면 잘 데가 있습니까? 김한규 장로님 댁을 찾아가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댁을 찾아가서 김한규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도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2018년 9월에 김한규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1947년 7월 19일에 제 어머니는 14살의 나이에 지금은 폐교가 되어버린 노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14살에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사는 아마도 1935년생이었던 김남석이라는 분과 서로 사귀었어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김남석 씨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제 어머니에게 김남석 씨가 물어봤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날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제 어머니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남석 씨가 입대한 후에 제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다른 섬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군에 입대했는데 다른 집 남편과 아들들은 전쟁 중에도 휴가로 왔다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만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사한 거죠. 그리고 종전 후에 저희 어머니는 부산으로 이사와서 살다가 이북에서 피난 온 제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2, 딸 1, 셋을 낳고 살았어요. 이것이 2012년 여름에 제가 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김남석 씨에게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제 어머니에게는 마음 깊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제가 노대에 다녀온 그 다음 해 2013년에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노대섬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석 씨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김남석 씨 만난 경험이 어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김남석 씨 사진이에요.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 얘기를 했대요. 6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80세의 노인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죄책감을 품고 살다가 용기를 내서 노대를 찾아가 인생에 끝내지 못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고 온 겁니다. 2015년 4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서
저는 다시 노대섬을 방문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어머니의 출생지를 다시 찾아가고 싶었어요. 배를 타고 노대섬을 향해 가는데 그 배에 어떤 노인이 노대섬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김남석 씨예요.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남석 씨가 제 어머니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남석 씨 마음에 아직도 어떤 추억이 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말을 제게 남겼어요. 어머니가 참 미인이었어. 5년 전에 들었는데 김남석 씨는 치매에 걸렸고 아직도 노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죠.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우리 삶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끝낼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끝내지 않은 일들을 정리하고 마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해 또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결정 지어야 하는 분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해야 될 분들은 불확실한 것을, 불분명한 것을 마음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기가 힘들죠. 행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끝내지 못한 일들을 끝낼 수 있도록 하되 너무 여러분 강압적 압력을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관계를 우선순위하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 사항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월딩거 교수는 그렇게 제안을 해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행복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The Good Life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75년간 연구해온 중간 발표에 의하면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강력한 사회적 연결과 인간관계인데 이것이 우리의 웰빙과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후에 변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관계가 제게 가장 중요한 삶의 초점이 됐어요. 이혼한 후에 아들과 딸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이슬란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제 아들, 이제 왼쪽이 딸이고 말이죠. 가운데가 제 지금 아내입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둘 다 자립하고 했고 결혼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저를 잘 이해해주는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로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맞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내용의 말이라도 해도 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속을 다 털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가끔 만나서 식사하든지 골프 치든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때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저절로 사귀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2022년에 한국에서 발표한 남녀 평균 수명 통계가 있는데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6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9위예요. 여성 평균 수명이 86.6세라고 하는데 OECD 국가의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보다 오래 살아요. 일본 에히메 대학 연구팀이 농촌에 거주하는 60에서 84세 된 노인들을 4년 반 조사한 결과 남성은 홀레비가 된 경우 아내가 있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무려 80%나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그만큼 그 아내가 있는 분들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여성은 남편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과부가 되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여자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한마디로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결혼은 이득이 되는데 여자들에게는 결혼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부장적 사회를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여자는 배우자가 죽고 나서 혼자 사는 기간이 15년가량 되지만 아내가 죽은 후 남자들은 1.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이런 영향을 뒷받침해줘요.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6년간 305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관계와 기대 수명을 조사했어요. 남편이 공처가이고 아내가 강한 경우 남편의 기대 수명이 가장 짧았습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아내가 온순한 전통형 가정의 부부일 때 가장 오래 삽니다. 남녀 모두 강한 성격의 부부는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부에 비해 일찍 죽는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으로서 장수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전통형 가정의 기대 수명이 가장 길게 나온 것은 부부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아쉽게도 아내와 남편이 평등한 동반자 관계인 경우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이 적은 관계일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원만한 부부 관계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하지 않는 부부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저는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잘 때에 그때보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차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여행 가도 혼자서 자면 잠을 잘 자질 못해요. 물론 집이 가장 익숙하고 편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5만 년 전에 인간은 동굴에서 살았답니다. 그 당시 혼자 있는 것은 생존에 대단히 위험한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혼자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도 같이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방을 따로 쓰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걸 바꾸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어울려 살도록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가족 관계는 가장 힘든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키워져야만 합니다. 관계가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이 우리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보다도 나쁘다고 합니다. 외로운 노인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영향이죠.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사항이에요. 가족 관계 또는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겨울이라서 많이 건조하니까 목이 아주 마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적인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하와이로 1974년 이민을 갔어요. 제 어머니는 섬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서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것을 살면서 평생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오니까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를 세팅하는 것을 배워서 취직을 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건강이 어머니가 안 좋았는데 어머니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은퇴한 후에 맥킨리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인학교에 등록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게 5인치, 7인치 되는 작은 공책이에요. 표지에 진한 파란색, 밤하늘에 노란별이 있어요. 표지에 본인의 영어 이름 캐런 리라고 제 어머니가 손글씨로 썼어요. 그리고 그 공책을 읽어보면 제 어머니가 영어로 장문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장문을 해가면 성인학교 선생님의 이름이 제넷 시타 바타였는데 그분이 영어로 답장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제 어머니가 쓴 그대로 스펠링 틀린 것 그대로 문법 틀린 것 그대로 다 적었는데 이게 글씨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2월 4일 1998년에 제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에게. 영어를 여러분들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굉장히 잘하시던데 I was absent during 2 weeks. 2 weeks 할 때 T를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닌데 저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2주 동안 결석을 했대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려서 그랬대요. 감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저기서. So I went to school today. 그런데 오늘 내가 학교를 갔습니다. I felt better. 나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I thought looked like nice every student. 이건 스펠링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린 게 여기 많아요.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이 다 멋져 보이더라. And 선생님도 그렇더라. Because I missed to my classes very much. 틀린 것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거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Learning is good for me.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참 좋아요.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2월 5일 날 Dear Karen, 저희 어머니 이름 영어 이름이 캐런이에요. I'm glad you are back in school again. 다시 학교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We missed you. 보고 싶었어요.
Learning is good for everyone. 배운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I learn so much from my students. 나도 내 학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 제넷 시타바타라고 이렇게 썼어요. 국민학교 나온 저희 어머니가 쓴 거예요. 성인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서. 편지 또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98년 2월 11일이에요. My favorite person in the world is my son. He lives in Washington D.C. 저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들이래요. 저래요. 워싱턴 D.C.에 사는 저랍니다. I see him about once in 3 years. 3년 만에 한 번씩 보신대요. 제 기억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와이를 가지 않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갔다고 생각하는데 제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1년이 3년 같았나 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저를 보셨대요. We keep in touch by telephone. 전화로 연락한대요. We call each other about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쯤 전화를 한대요. We talk about many things.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especially because we live so far apart. 너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를 하면 할 얘기가 많답니다. I missed him very much. 아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선생님이 또 답장을 했습니다. Dear Karen, I know how you feel.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도 이해해요. 내 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삽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컴퓨터가 생겨서 우리는 서로 이메일하고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내 아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 선생님이 답장을 썼어요. 마지막에 이건 1998년 3월 14일 저희 어머니가 쓴 겁니다. Today is my husband's 70th year's birthday. 오늘은 내 남편의 70세 생일입니다. Weather is so nice, sunny and cool outside. 이게 뭐 문법적으로 다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거 읽고서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고 해가 화창하고 밖에서 너무 덥지 않아요. 꽃들이 너무 이쁘게 피었습니다. And I didn't have this feeling before.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We are going to restaurant for lunch. 오늘 점심은 식당에 가서 먹을 거예요.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쓰셨어요. 이 영어 노트북에 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찍은 사진, 뭐 저게 고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제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 저렇게 담겨져 있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족을 위해 늘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따스했고 포용적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노트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 노트북이에요. 영어를 몇 년을 배워서 제 아버지보다 영어를 더 잘하셨습니다. 은퇴를 한 노인이 돼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노인으로서 성인학교에 나가 영어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느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워하셨어요. 행복하셨습니다. 병원에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저희 아버지와 의사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통역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악기도 배우세요. 가능하다면 또 혼자 살고 계시다면 새롭게 연애도 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혹시 무슨 이유로 평생 자존심 열등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새롭게 타이르세요. 안 해본 이런 말도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에게 안 해본 이러한 말을 새롭게 던져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이 그렇듯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듯이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이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인 주도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의도적인 주도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위의 눈치만 보고 살지 마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테두리 속에서만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좋은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미래에 충만한 삶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젊었든 아니면 정말 연로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령이 어떠신지 제가 모르지만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행복한 삶을 향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75년 행복에 대한 최장연구가 알려주는 교훈, 이 책을 마치면서 월딩거 박사가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미 삶의 대부분을 살아온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연구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번영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보여주는 한 가지는 나이가 몇 살인지, 생애 주기 중 어디에 있는지, 결혼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